오늘 발표 내용은 예전에 저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내용을 주제 뒤에 한 80% 정도에 앉아 계신 분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40%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모두 다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대답들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프로모션스를 하기 전에 저희 회사가 참고하실 테니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그 런던이 본사는 아니고 본사는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이라는 데 본사가 있고 그 석유 개발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존 우드라는 사람은 예전에 국회 유전이 개발되기 전에는 거기에서 이제 그 어부 같은 거를 그물 같은 거죠. 국회에서 이제 그물 같은 거를 납품하는 사람이었는데 국회가 개발되면서 갑자기 떼돈을 벌어가지고 석유 사업 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제 썹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가봤으니까 이제 제일 큰 부분은 TSA라는 부분인데 이 TSA라는 부분은 그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해주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엑스모빌이나 BC 이런 데는 직접 오퍼레이션을 하기도 하지만은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연금이 광고를 하나 샀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오퍼레이션을 안 하니까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대보수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우드그룹 먼탱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그 탑사이드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터 컴퍼니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하는 게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FPS 같은 거를 설계를 해주는 부분이죠. 여기에 카운터 파트는 국내에 있는 그런 경쟁자들이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들, 삼성 엔지니어링 그런 회사들이랑 상응하는 부분이 이제 우드그룹 먼탱이고 저희 그룹에만 있는 이런 부분, 다른 데는 이제 우드그룹 캔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서치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입니다. 서치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이 해외 그 자원 개발을 보시면은 플랫폼만 되게 보이는데 플랫폼 밑에도 굉장히 그 아래 또 개발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서치 부분을 엔지니어를 해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설계를 해주는 부분이 우드그룹 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드그룹 캔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한 2,600명, 한 3,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8개 부분에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치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이 담당하고 있는데 라이더라든지 아니면 라이더는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라이더 부분을 디자인을 하자든지 아니면 플로어 컨트를 하고 아니면 이 모듈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본사는 여기 그 에버딘에 있고요. 에버딘이 이제 북해로 들어가는 그 제일 큰 항로예요. 여기서 플랫폼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모두 이제 에버딘을 통해가지고 하게 되고 제가 있는 사무실은 이제 런던에 있고요. 지금은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니까 플로어스런스는 이 모든 데에 다 플로어스런스가 있는 건 아니고 플로어스런스가 있는 부분은 여기 휴스턴이라든지 아니면 파리도 이번에 새로 오피스가 생겼고요. 퍼스가 있고요. 그래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랑 남미를 총괄을 하는 부분이고 런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서아프리카랑 동아프리카 그리고 카스피해까지도 합니다. 우랄섬의 서쪽은 런던 오피스에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오피스는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의 아시아권을 하고 퍼스는 이제 오스트리아 부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석유 개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석유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해 석유 개발이 어떤 건지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플로어션스가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심해 석유 개발에서 플로어션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에서 캠프 엔지니어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의 차이는 그 정유 그런 리파이너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되게 생산을 해가지고 리파이너리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우리나라가 다운스트림 쪽이 정유회사나 이런 데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스트림 쪽에서는 거의 화학공학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업스트림 쪽에서도 화학공학과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화학공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Y축은 그 브렌투라고 그 두께석이죠. 두께석을 기준으로 한 그 밸런스한 가격이고 X축이 생산량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퀴밸런트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스랑 석유를 한꺼번에 얘기를 할 때 에너지량을 환산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은 사실 밀리온이 아니라 천단입니다. 여기서는 그 석유 쪽에서는 워낙 쓰는 단위가 되게 황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M은 1000이고요. 그 로마자에서 온 1000이고 M을 두 개를 써줘야지 밀리온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 그 여기 있는 그 수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 오일 앤 가스 필드죠. 이 필드들의 생산 단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티뱅크에서 발표한 거예요. 작년 말에. 작년 말에는 유가가 여기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좀 전에는 한 120 정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 120불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1월에는 석유값이 한 47불이었고 지금은 한 64불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올해 그 1월 기준으로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많은 필드들은 사실은 경제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아주 소수의 그런 필드들만 경제성이 있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뭐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은 석유값이 지금처럼 낮은 게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석유값이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100불이나 120대로 곧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는데도 단가가 올라가죠. 대개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다 지역적인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석유라는 거는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꼭 단가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 위쪽에 있는 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이제 깊게 많아요. 두께 유정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거는 이 가운데 쪽에 있고요. 걸프 멕시코 이 아래쪽에 있고 아니면은 뭐 북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그 아랍의 그 미드리스트 쪽에 있는 것들은 육상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에너지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이 북해에서 개발된 뭐 노르웨이에 있는 그런 장인이 한타마탄 퍼올린 그런 석유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1리터에 휘발유가 5,000원이라고 누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가 경쟁을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석유 원산지가 어디 있는지 있고 실제로는 이런 뭐 워터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런 선진 기술을 사용하고 굉장히 프로덕션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품질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더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디버터 프로덕션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죠. 그러면은 뭐 한 가지만 더 보죠. 요즘에 뭐 되게 많이 뭐 이슈가 되는 셰일가스는 그럼 어디냐? 셰일가스는 보시면은 굉장히 생산량이 적지만은 단가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셰일가스가 그나마 이제 그 시장성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되게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생산지랑 소비지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일단 마켓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상당히 뭐 나름대로는 뭐 선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그 셰일가스도 거의 뭐 쪼이쪼이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아마 한 여기쯤 있겠죠. 생산량은 거의 0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실제로 이런 그 컨벤셔널 오일이랑 경쟁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컨벤셔널 오일의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내려가든지 사실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럼 디버터 프로덕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기 사진은 이게 대우조선에서 해양에서 만든 그 가스플로어라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가스라는 그 석유가 같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있는 FPSO입니다. FPSO는 이렇게 뭐 배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얘에서 이제 생산도 하고 뭐 수송이라기보다 오프로딩도 하고 그런 걸 한꺼번에 해주는 건데 되게 여러분 뭐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세계에서 제일 크죠. 그래도 약 300m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 석유를 여기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가공을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FPSO는 사실은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가 아닌데
배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얘는 한 번 그 위치로 가면은 30년 동안 거기 서 있거든요. 하얀 배가 아니죠. 거의 뭐 바지선이라고 보시는 게 좋죠. 뭐 엔진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바지선이라고 보는 게 맞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한국에 그 쉽빌더들이 많아요. 쉽빌더들이 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대우도 있는데, 이런 뭐 플랜트 수주에 거의 뭐 한 7, 80% 정도도 다 수주를 해오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거의 세계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디자인은 한국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을 못하거든요. 이 디자인들은 사실은 다 외국 회사에서 사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한국 회사들이, 한국의 조선 회사들이 하는 거는 이 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삼도덕산에 뭐 하는 이유들이 그런 뭐 이런 그 해양 플랜트 쪽에서 굉장히 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버터로 넘어가면은 그런 컨벤셔널 오일이나 가스 리저브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데는 심해소지밖에 없어요. 심해소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얼마 정도 물 깊이가 깊어야지 디버터라고 할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예전에는 오일 가스필들이 거의 대륙동 사면에 있었어요. 대륙동 사면이면은 수심이 한 200m밖에 안 됐어요. 또 수심이 200m보다 깊으면은 되게 이제 디버터라고 했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새는 거의 뭐 800m대, 1000m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1000m를 디버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950m가 디버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버터는 솔직히 어떤 그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는 없는데 울트라 디버터는 있어요. 한 2000m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래도 아는 정말 깊구나. 이런 건 되겠죠. 울트라 디버터고. 근데 특성상 굉장히 양이 커집니다. 굉장히 그 뭐 멀리 떨어진 데에 있기도 하고, 대단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표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정체성이 있는 이유는 소비값이 여기 있으면 워낙 단위가 크니까 박리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필드들이, 그런 디버터 필드들이 살아나는 길은 굉장히 크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박리자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안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생산 단가가 높고, 그리고 뭐 투자비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디버터는 되게 당연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셔틀랜드 아일랜드 북쪽이 디버터예요. 여기 이제 이쪽은 노르웨이랑 국해 사이로 제가 선해고요. 수심이 한 100m 이내죠. 이쪽이 이제 국해고, 걸프 멕시코에서도 굉장히 많이 디버터 프로덕션이 되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캠퍼스 베이신이라고 되고 있고, 아니면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서아프리카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신의 소비 개발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채 매장량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이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자기가 정권에 있을 때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서아프리카고, 동아프리카는 요새 지금 모잠비크나 이런 데가 뜨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앞바다라든지 말레이시아 앞바다도 있고 서울수 쪽도 있습니다. 눈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 얼마나 디버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실제로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고요. 해수면에서 해저면까지는 한 2000m에서 2500m 정도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안에 이제 웰이 있죠. 이 안에 레저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게 한 70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km 정도 되겠죠, 위아래가. 근데 실제 커머셜 제트라이너가 그런 민항기의 해발 고도가 한 1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생산이 되는 거는 이 땅바닥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굉장히 비싸고 할 수가 있죠. 디버터 프로덕션을 하면은 디버터가 아니라 그런 서치 프로덕션이 다 보이지만은 이런 웰들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50개 정도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타이트한 네트워크를 엮어주죠. 엮어줘가지고 대개는 한 서너 개 정도의 루프를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루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루프를 만들어준 게 라이즈라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FPS로 올라오죠. 바닷물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나 그런 거는 안 돼요. 거의 FPS로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 얘기하는 라이즈라는 섹션은 실제로 파이프라인인데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일직선으로 된 그런 파이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라이즈고, 이게 인필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이프라인 섹션들은 길이가 한 40km에서 60k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수준이죠. 다른 필드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FPSO가 지금 9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런 웰 시스템은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웰이 제일 끝에 있는 건 한 성남에도 하나가 있고, 의정부에도 하나가 있고, 뭐 일산에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FPS에서 다 컨트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일산에 있는 웰을 열고, 그 옆에 있는 웰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디버터 프로덕션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면적으로 따지나, 길이도 깊이도 따지나, 그리고 뭐 그만큼 당연한 얘기만 스타일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뭐 간단한 그런 오일앤, 뭐 얘기를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제일 간단한 오일앤 가스 프로덕션 시스템은 이런 식이죠. 또 보시면은 레저버가 있습니다. 레저버는 그런 오일이나 가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층을 레저버라고 해요. 뭐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오일을 퍼올리면은 얘는 무너지냐? 무너지진 않죠. 왜냐면은 얘네는 이렇게 뭐 액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스펀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스펀지 상태로 그 바위들 사이에, 바위나 뭐 모래 사이에 틈새에 들어있는 오일이나 가스를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스케일은 무너지는 데도 있긴 있지만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웰 튜빙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예를 들어 육상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육상전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웰 튜빙이 생각이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데서 밸브를 열고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는 저희가 뭐 석유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면 굉장히 자식품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름이 원래 그래요.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생산을 하면은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세퍼레이터로 보냅니다. 세퍼레이터로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3단이거든요. 오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가스도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소속을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줘가지고 3단 분리기를 통해가지고 오일은 오일대로 하고 워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가스는 가스대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그 화학공학에서 다 되게 익숙한 그런 개념이죠. 레저버라는 거는 저희가 뭐 무슨 레저버라는 걸 떠나서 굉장히 큰 탱크가 있는데 탱크에서 나오는 그런 유량을 밸브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세퍼레이터로 보낸다. 뭐 이게 굉장히 간단한 그런 오일의 프로덕션 시스템이고요. 서치 프로덕션 시스템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가 안 나와 있지만은 웰 튜빙이 이렇게 있고 레저버가 여기 있으면 있는 거죠. 굉장히 깊은 땅속에 있고 레저버에서 웰 튜빙을 통해 가지고 생산이 되면은 생산의 장들을 모아줍니다. 모아줘가지고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모아줘서 라이더 바텀으로 보내요. 라이더 바텀으로 보내면은 라이더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치 프로덕션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공장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인데 바닷속에 있고 그리고 뭐 생산 뭐 시기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다. 뭐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메인터넌스가 거의 잘 안 된다고 봐야죠. 메인터넌스를 안 해도 될 만큼의 그런 내구성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뭐 컨트롤도 잘 되는 제어가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서치 프로덕션 시스템이고요. 그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석유기업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필드를 생산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산유국이랑 협상도 다 끝났고 우리가 매장량 측정도 다 끝냈고 여기 있는 필드를 실제로 개발을 하기로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단계들의 엔지니어링 워크들이 있어. 처음에 뭐 어떤 개념으로 갈 건지 개념 선택을 해줘야 돼요. 개념 선택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에서는 이게 그 베이스 디자인이랑 같은 거예요.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갈 건지. 예를 들어가지고 FPSO 위치는 어디다 놓을 건지, 서치 시스템을 몇 개를 넣을 건지, 서치 시스템을 뭐 3개 가지고 될지, 아니면은 아까 지도에서 봤는데 지도에서 보면 영등포 쪽 빠졌어요. 영등포 쪽에서도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있죠. 그 경제성이랑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지만 FPSO는 고대에 달아야 되는지 연대에 달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플랜을 한 1번부터 한 7, 8개 정도까지는 나와요. 각각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걸로 가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고 언제쯤부터는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는 게 이제 컨셉추얼 스터디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를 선택을 해요. 되게 이제 2개나 3개 정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죽이고 이걸 선택을 해서 좀 더 잘 펼쳐보자 하면은 피트 스터디가 되는 거죠. 피트 스터디도 사실 이 안에 앞에 프리피드가 있어요. 프리피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리피스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러면은 뭐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 디자인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펌프는 어떤 펌프를 넣어야 되는지 실제로 그 펌프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엔지니어링, 국내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들어가면은 거의 10중 8구는 이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정부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만들고, EPC니까 만들기도 해야겠죠.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로어쇼런스는 어떤 거냐고 보시죠. 여태까지는 이제 섭씨 엔지니어링이었고, 프로덕션 시스템이 어떤 거였고, 플로어쇼런스는 이런 섭씨 시스템에서 그런 파이프라인이 막히는 게 없이 잘 흘러가도록 해주는 게 플로어쇼런스예요. 그 플로어쇼런스에서는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이게 뭐 그 생산되는 그런 웰 플루이드가 어떤 건지 저희가 정의를 해줍니다. 플루이드 캐릭터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정의를 해주고 그거를 여러 가지 경우의 그런 뭐 생산 단계에 대해서 생산 계획에 대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야 시스템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주고 아니면 뭐 다른 파이프라인은 비싼 걸 써도 되는지 딴 걸 써도 되는지 뭐 적용되는 온도, 압력이 어느 정도 아니면 뭐 FPS에 들어가는 그런 뭐 실험 패셔라든지 템퍼레이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뭐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퍼레이팅 필러서피인데 이거는 그런 그 생산 지침이죠. 생산을 할 때, 그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플로어쇼런스는 예를 들어 그런 시뮬레이션 만들어준 모델을 가지고 얘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지를 한 가지씩 다 해봐야 되는 그런 분야죠. 다른 분야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탑사이드 엔지니어한테는 저희가 슬로우 캐릭터 디자인을 주고 아니면 뭐 다른 그런 뭐 에미지라든지 그런 거를 뭐 어느 정도 그 에미지 획수기의 크기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주기도 하고 서치 엔지니어한테는 디자인 프로파트를 주죠. 온도 압력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엔지니어한테도 뭐 비슷한 걸 주죠. 오퍼레이터한테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 뭐 문을 닫을 때는 운영을 멈출 때는 어떻게 하고 재기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아니면 청소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게 플로어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플로어쇼런스가 제가 뭐 플로어쇼런스 엔지니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 서치 엔지니어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마당발인 거죠. 그냥 여기저기에 다 걸치고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자르기도 쉽지 않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플로어쇼런스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락학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플루이드인지. 근데 지시를 찍어보면은 석유라는 것도 뭐 담배랑 비슷해가지고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죠.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여기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왜냐면은 중요한 그런 뭐 메센, 에센이나 이런 몇 가지만 알면은 연락학적으로 모델링을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델링을 해주는 거를 연락학적으로 이제 얘를 해석 가능하게 해주는 거를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그런 뭐 특정된 값들이 있어요. 어떻게 뭐 얘는 이 물성 가지고 뭐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실험실 쪽에서 특정을 할 거를 가지고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연락적으로 성도를 그래요. 얘가 이제 뭐 페이스 아이오그램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안에서는 이제 이상계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고 뭐 다들 연락하고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왁스가 어디서 생기고 하이젝트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기 때문에 운영 조건을 정해주는 거죠. 데스크탑 스토리로. 실제로 뭐 이 범위에서 운영을 하면은 뭐 왁스나 하이젝트는 안 생기겠다 하는 거를 연락하면서 데스크탑 스토리로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시뮬레이션인지 마찬가지지만은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플루이드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는데 플루이드 프로퍼티를 정해주는 거는 연락함이죠. 연락함에서 계산을 통해가지고 물성치들을 다 계산해줍니다. 물성치가 실제로 어떤 종류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물성치가 잘못되면 여태까지 된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플로어쇼런스에서는 그런 플루이드 자체에 결정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거는 저희가 플루이드 조성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왜 어떤 필드들은 더 생산 단가가 높고 어떤 필드들은 더 생산 단가가 낮냐면은 어떤 필드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필드들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종류별로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종류별로 다 필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더 설비를 크게 하고
설비를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덴스는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가 뭐 가스가 들어가가지고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한 다음에 서로 뭐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하이덴스가 생성이 돼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죠, 파이프가. 얘는 이제 튀김이라고 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뚫느라고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고요. 왜 보통 하이덴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파이프라인 내에서 하이덴스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덴스까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얘가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는 거죠. 얘가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플루이드가 이제 웨이비 플루이드라고 이렇게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를 쳐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이제 어느 약간 파이프라인이 일직선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도 있고 높아지는 데도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데에 계속 쌓이게 돼서 이제 컴프레션이 되면은 거기에 사이드에 트러블가 생기게 되죠. 이건 제일 큰 문제죠. 얘는 연역학적으로 그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고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걸 막는 거는 다른 하이드로진 번딩을 하는 모레킬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진 기본은 이제 그런 물 분자가 하이드로진 번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케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하이드로진 번딩을 같이 하는 뭐 메탄올이라든지 아니면 글라이콜이라든지 아니면 뭐 솔베이션 효과가 있는 그 일렉트로라이트를 주면은 얘가 케이지 자체가 만드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역학적으로 저희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막아주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연역학 TP 다이어그램에서 여기가 하이드로진 기분 커브다,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여기까지 들어간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MEG를 모노에틸렌 글라이콜을 20% 정도를 물에 대해서 투입을 하면 되겠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문제가 물의 양이 너무 저하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오일이나 가스 생산이 뭐 물론 뭐 오일만 생산되면은 되게 좋겠지만은 레저버는 보면은 오일 밑에 물층이 있어요. 물층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면 생산 시점이 한 15년, 2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물층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생산되는 물의 양이 실제로 그 뭐 오일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후화된 그런 유정들을 가보면은 실제로 뭐 그런 워터컷이라고 하는데 물의 비율이 90%, 95%가 넘는 생산량들도 굉장히 많아요. 95%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10,000배럴이 생성이 된다. 10,000배럴을 30%로 하면은 3,000배럴을 넣어줘야 돼요. 대충 뭐 1%만. 그렇게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분해성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뭐 로우유시티 하이데트 이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연력학적으로 막아줬는데 얘는 이제 그 반응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결정이 잘하는 거를 방해를 할 수가 있을까. 얘는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죠. 그 하이데트 분자가 계속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를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뭐 그 층을 막아줘가지고 하이데트가 더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게 키네틱 이니비터고요. 아니면은 안타이어그루먼트는 얘는 서펙턴트입니다. 하이데트 겉 표면을 고분자로 감싸가지고 둘이 서로 뭉쳐가지고 퍼지는 걸 방지해주는 게 이제 안타이어그루먼트고요. 이런 두 가지 경우는 그런 아까 뭐 말씀드린 그 뭐 연역적인 그 저해제에 비해 가지고 사용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0.5%나 1% 이하기 때문에 물의 양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은 양으로도 하이데트가 생성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트 이니비션이 왜 그런 문제, 신해성 개발에서도 문제가 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은 대개 사용되는 게 모노에틸렌 글라이콜이라든지 메탄올인데 메탄올은 회수가 안 돼요. 끓는 물이랑 그러니까 어차피 수용액상으로 나오게 되죠. 수용액상으로 나오는데 MEG는 이게 끓는 점 차이가 물이랑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회수가 됩니다. 회수를 해가지고 계속 투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 번 넣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모노에틸렌 글라이콜을 더 선호를 하죠. 모노에틸렌 글라이콜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는 MEG를 회수만 해주는 공정이에요. 그 샤데니스라는 거는 샤데니스는 그 카스피에 있는 북방구에서는 제일 큰 가스필입니다. 북방구에서 그 카스피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치 프로덕션이지만 모든 게 웬만하면 다 육지로 오죠. 카스피에는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MEG 회수 공정만 해도 플랜트가 이 정도로 크면은 얘는 이런 거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엑스프레스나 플랫폼에는. 그래서 하이데트 이니비션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하이데트를 막아주려면은 결국은 온도를 안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그 플루이드의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하이데트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이데트가 생성이 안 돼서도 물의 그 플루이드의 온도를 아예 높여주는 게 그런 게 아주 그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온도 관리를 해주는 게.
근데 왁스인데, 페트롤리움 왁스도 사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왁스는 아까 그런 그 GC 데이터 중에 굉장히 그런 그 높은 하이드로카본이에요. N이 많은. 그런 건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얘네들이 상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고상이 되는 거죠. 고상이 돼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계속 침착이 되면은 얘도 어떤 식으로든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트레이드 온도가 아예 높아서 왁스 어피어스 템퍼러스라고 불리우는 온도가 높게 되면은 생기지가 않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아까 그 하이드로카본의 멜팅 포인트예요, 사실은. 멜팅 포인트보다 높게 하면은 생성이 안 되니까 또 원활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죠. 왁스도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트레이드가 뜨거우면 왁스가 생기지가 않아요. 아스팔틴도 비슷한 성분이기는 한데 아스팔틴은 되게 암벽차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스케일인데 스케일은 아까 뭐 프로덕션, 그러니까 물이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 물 자체가 그런 지표면에 있어가지고 그 암염이죠. 암염이랑 포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NaCl이나 뭐 KCl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포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얘가 나오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NaCl이 계속 침전이 되는 거죠. 침전이 돼가지고 이거는 뭐 보통 수도관에서 뭐 많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되는 게 플루이드 자체만으로 해결해주려면 아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다음 문제는 이제 하이드롤릭입니다. 하이드롤릭은 얘는 어떻게 보면 플로우션스의 기본 중에 하나인데 프레셔 드럼이라는 민첩한 연관이 있죠.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하면 얼마나 파이프,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 큰 거를 쓴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큰 거는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이 필드에 최적화된 그런 라인 사이즈는 얼마냐, 그런 거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이게 삼상이다 보니까 오일, 워터, 가스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제 스트레이트파이드 슬로우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상이 나와요. 한꺼번에 뭐 계속 리퀴드만 나올 수도 있고 가스만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으면은 더 문제가 되죠. 경사가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생산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파이프라인이 있고 여기 라이더가 있어요. 라이더는 한 2000m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m짜리 라이더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얘가 드라이브 코스가 굉장히 높을 때는 계속 밀어내는데 드라이브 코스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액차가 계속 안에 쌓이죠. 쌓이면서 뒤에는 계속 이제 프레셔 빌드업이 일어납니다. 빌드업이 일어나면 얘를 밀어주죠. 밀어주다가 얘가 여기 있는 리퀴드가 한꺼번에 다 갖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위에 상부에 달 수 있는 스노우 캐쳐나 아니면 세퍼레이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크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런 리퀴드의 양이 일정한 게 제일 좋은데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은 뭐 슬러브 컨트롤을 이런 걸 이제 슬러브 플로우라고 하는데 슬러브 컨트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도 플로우가 센터에 되는 문제죠. 슬러브 플로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뭐 물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이면 압력이 올라가면은 여기 안에 있던 리퀴드가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거죠. 올라가지 못한 리퀴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은 그럼 이 슬로우 캐처를 무지하게 크게 만들 거냐?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뭐 플랫폼이나 FPSO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부피가 돈입니다. 어떻게든지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게 만들고. 그러면 저희가 뭐 디버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죠. 디버터 프로덕션은 여기 FPSO가 있고 이런 세상 PD에서 만나서 올라가죠. 예를 들어 2kg짜리예요. 2kg짜리인데 이런 버티컬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건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BP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러면은 얘는 당연히 슬러브 플로우가 생기겠죠. 근데 얘는 이제 컨트롤 해주는 것도 문제고 얘는 다른 형태인데 얘는 레이지S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이 되게 S자로 이렇게 꺾어져 있죠.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파이프라인은 아니에요. 패스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자체가 자유자재로 꺾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정도로 완충을 못 해주면은 이 위에 있는 배가 수위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리지드면 딱딱한 파이프라인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디버터 프로덕션의 제일 큰 문제는 온도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온도 압력이 높은 게 얘가 이제 그 웰튜빙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한 해전 7km에서 7km 이상에서 올라오는 거는 온도 압력은 높은데 거기서 얘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이 길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해전의 그 수온은 한 2도, 3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높은 게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온도가 너무 낮은 게 문제죠. 그래서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힐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왁스나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슬러깅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하냐? 그럼 파이프라인을 하고 디버터 프로덕션이 괜히 생각나다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뭐 이런 단열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수도관 동파를 방지하려고 단열을 하잖아요. 단열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런 뭐 굉장히 낮은 온도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파이프라인에 열선을 깔아버리는 거죠. 열선을 깔아가지고 한 심한 경우에는 한 리터당 130와트 정도를 하면은 얘를 굉장히 그러니까 얘 뜨겁게 해주는 걸 가열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리터당 130와트가 적은 양인 걸로 생각이 되지만은 이런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수백 킬로대가 되기 때문에 그 FPSO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제너레이터의 용량이 뭐 수십 메가와트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얘를 모두 그럼 그 제너레이터는 연료가 있어야지 전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뭐 필드가 다 셧다운이 됐다. 이러다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없어요. FPSO가 있으면 FPS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셧다운이 있으면 가스가 없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다시 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랜B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얘도 비슷한 건데 얘는 그런 이제 제너레이터를 쓰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파이프라인에다가 한 워터 서큘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온도를 하는 거죠. 온도를 난방을 하자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필요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커지냐면은 얘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큰데 이 위에 더 큰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씌웁니다. 얘는 파이프라인을 보다 바로 까는 게 아니라 얘가는 한 이제 7km짜리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을 배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스를 채워가지고 이제 깔려고 하는 장소까지 얘는 이제 동동 끼워가지고 가는 거죠. 끌고서 가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바닷물로 바꿉니다. 바닷물로 바꾸면 얘가 원래 무거우니까 바닥에 가라앉는 거죠.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바로 이제 바닥에 가라앉으면은 이제 ROV 같은 그런 무인 잠수선을 보내가지고 얘는 서로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상당히 고가고 이런 거는 거의 뭐 프랑스 그런 데밖에는 잘 안 만들어요. 다른 거는 뭐 하이드롤릭은 그러면 하이드롤릭이 그러니까 뭐 압력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드라이빙 코스가 없으면은 서치 펌프를 달아주면 되죠. 근데 말이 쉬운데 서치 펌프가 용량은 굉장히 크지만은 굉장히 뭐 20년, 30년 동안 아무런 매니지먼트가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치 펌프를 달아줄 수가 있으면은 이것도 디버터 프로덕션의 한 방법이 되는 거죠. 리퀴드 매니지먼트는 파이프라인이 길면은 그 안에 모여있는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게 양이 안 많게 보이게 하려면은 오퍼레이팅 필로소피가 그런 운영 방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마지막 방법은 세퍼레이터 자체를 FPS에다가 안 만들고 아예 바닷속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바닷속에다 넣어버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라이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이저를 그런 삼삼으로 올리는 게 힘드니까 세퍼레이터를 해서 리퀴드는 리퀴드로 보내고 물은 물대로 보내고 가스는 가스대로 보내면 되는데 얘의 문제는 리퀴드는 더 헤비해지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플루이드보다. 세퍼레이션 하면 돼요. 세퍼레이션은 플래시 칼큘레이션 한번 들어가거든요. 리퀴드는 더 헤비해지고 가스는 더 라이트해집니다. 가스가 더 라이트해지니까 더 하이데트가 잘 생기는 거죠. 리퀴드는 더 워스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게 사실 심해석유 개발을 하는데 할 방법이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여기는 뭐 다 이제 그 프로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미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래저래 조합을 해가지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보자 하는 게 이제 디버터 프로덕션이고요. 보시면은 아까랑 좀 달라진 거는 여기가 온도 압력이 높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더 하이 템퍼처 하이 프레셔에 그런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써야 되고 저희가 이제 주안점으로 드는 부분은 이거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길어져야 되고 라이저도 뭐 한 2km 이상 돼야 될 수도 있고 이 파이프라인을 열관리를 잘 해가지고 뭐 열선을 깔든지 온도를 깔든지 해주고 뭐 마지막 방법으로는 세퍼레이터를 아예 바닷속에 넣어버리면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심해석유 개발의 그런 쪽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걸 중에 한두 개를 엮든지 아니면 이걸 전부를 다 엮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디버터 프로덕션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뭐 메인 발표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이런 업스트림에서는 화학공학과 학생들이 과연 뭘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필드를 개발을 하면은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그 배가 가가지고 이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찍어봐요.
찍어보면은 이런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의미 없는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얘네들 이제 지올로지스트들이 보고서 아 여기쯤에 석유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탐사 단계가 있죠. 탐사 단계의 끝은 이 석유가 있을 것 같은 데다가 외를 한번 뚫어보는 겁니다. 탐사정을 뚫어서 석유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거죠. 석유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외를 많이 들어요. 외를 굉장히 뭐한 7-8개를 뚫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또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요 정도가 그러면 오일이겠구나. 그럼 이 돈이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지 얘는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지 하는 게 이제 평가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거의 뭐 지올로지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지올로지스트가 뭐 지질학을 전공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화공과의 앞마당이죠. 디벨롭먼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화공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브시 엔지니어링도 있고 아니면 탑사이드 엔지니어링도 당연히 화학공학과에서 뭐 공정설계에서 나오는 부분 여러 가지 단계 그런 게 있지만은 보통 PC 회사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컨셉트를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퍼레이션도 당연히 뭐 화학공학과 출신들이 있을 수가 있고 디커미셔닝도 뭐 해체하는 것도 여기는 뭐 사실 화학과가 아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뭐 업스트림 분야에서 처음에는 지올로지스트였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케미컬 엔지니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그런 뭐 성공학이다. 성공학이라는 건 결국 지올로지에다가 지질학과에다가 화학공학과를 합친 게 성공학이잖아요. 그럼 업스트림 엔지니어링에서 아니면 뭐 표먼션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사용이 되는지 연력하고도 당연히 뭐 중요하겠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도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의 그런 선거동을 하려면. 그 다음에 물질 전달이 중요한데 물질 전달이 중요한 이유가 파이프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프라인의 열거리가 중요하니까 힙 트랜스퍼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레저버 같은 경우에는 걔가 이제 퍼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생산이 되는 부분에서는 물질 전달이 중요하죠. 트랜스포트 피라미드도 중요하고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뭐 당연히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니트 오퍼레이션도 중요한데 이런 저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그런 뭐 업스트림 분야에서도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탑사이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레저버 엔지니어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프로어슈런스 엔지니어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어슈런스 엔지니어가 한 이제 2,800명 중에 프로어슈런스 엔지니어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0%는 홍보과예요. 나머지 한 40%는 기획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링도 있고 오퍼레이션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업스트림 쪽이 어떻게 보면 뭐 화학공학과에서 좀 뭐라고 할까 배다른 형태잖아요.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사실은 잘 모르겠고 한국에 뭐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 업스트림 하는 회사들은 사실 별로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지올로지스트나 이런 분야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서는 사실 되게 많아요. 요새는 그런 뭐 그 조선 탐사에서도 굉장히 뭐 탑사이드 엔지니어들을 많이 뽑고 아니면 기시 회사들에서도 그런 저희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십시오.